단돈 50냥 아무도 안 삽니까? 사흘을 내리 굶어 곧 숨이 끊어질 놈이니 거저나 다름없소. 제가 사겠습니다. 제 전 재산 50냥을 전부 드릴 테니 그 아이를 당장 제게 넘기십시오. 아이고! 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과부가 다 죽어가는 종놈의 새끼를 뭐하러 산단 말이냐? 다들 내버려 두셔요. 이 아이는 오늘부터 제 자식이니 제가 알아서 거둘 것입니다. 저 어린 놈이 며칠이나 버티겠어. 그 돈이면 네가 14년이나 애타게 찾던 빗줄을 찾고 남았을 텐데. 이 아이의 눈빛이 장터에서 잃어버렸던 제 동생의 마지막 얼굴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살려낼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끔찍한 노비시장에서 참으로 기막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생을 찾으려 평생 피눈물로 모은 전 재산을 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던져버린 한 가난한 여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돈 50냥에 품에 안은 이 비루한 종놈의 진짜 정체는 훗날 조선시대를 발칵 뒤집어 놓을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분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흙바닥에서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눈물겨운 보온의 기적. 꽃 아래아담 채널에서 역사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전 재산 50냥으로 싼 조선시대 노비 아이가 알고 보니 이 나라의 주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비참한 곳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엾은 아이를 거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 봉순의 맹목적인 희생이 영모로 얼룩진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진정한 사랑과 보온이 무엇인지 깊은 먹먹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14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마당에 눈부시게 붉은 골룡포를 입은 조선시대의 군주가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백성의 우러름을 받는 지존한 왕이 흙바닥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주름진 얼굴에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진 늙은 과부가 하염없이 눈물만 훔치며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기에 하늘 같은 왕이 일개 촌부 앞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 위대한 보온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14년 전 가난하고 처절했던 어느 과부의 텅 빈 부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척박한 땅에서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슬픈 인연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서리가 내린 율리마을의 새벽 개울가에는 언제나 가장 먼저 나와 방망이질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삭바느질과 남의 집 허드렛 일로 연명하던 과부 봉순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손을 담가 10손가락 끝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하루를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과부가 어찌 저리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봉순에게는 그 어떤 끔찍한 고통도 이겨내야만 하는 단 하나의 굳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4년 전 붐비는 장터에서 잠시 손을 놓친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내 살배기 남동생 서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혈육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매일 밤낮 없이 피땀을 흘려가며 동전 한 입 두 잎을 모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밤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드는 차가운 방 안에서 봉수는 낡은 반짓골이 깊숙한 곳에서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왼손 넷째 손가락에 소중하게 끼워진 것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낡은 은가락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시며 이 가락지를 보여주면 잃어버린 서기가 단번에 누이를 알아볼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은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봉순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자 동생을 찾을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의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넘겨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는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이 가락지만은 손가락에서 빼놓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가락지를 어루만지는 그녀의 여윈 뺨 위로 소리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이 크게 서는 날이면 봉수는 어김없이 인근 고을에서 가장 큰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무거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화려한 비단이나 쌀이 널린 곳이 아닌 비린내와 땀 냄새 그리고 비통한 곡소리가 뒤섞인 노비시장이었습니다. 굵은 밧줄에 묶여 짐승처럼 팔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봉수는 혹시라도 장성한 동생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오지는 않았을까 필사적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왼쪽 눈 위에 커다란 흉터가 있는 사내를 찾기 위해 14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끔찍한 그곳을 샅샅이 뒤져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허탕을 치고 절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시장 가장 구석진 곳에서 인신매매꾼의 거친 고함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매매꾼의 거친 윽박지름 앞이었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흘은 좋게 굶었는지 앙상하게 마른 8살 남짓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숨을 거둘 것 같은 비참한 몰골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순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그 아이 앞에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초점 없는 텅 빈 까만 눈동자 때문이었습니다. 14년 전 시장통에서 손을 놓쳤던 동생 서기의 마지막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가 몸을 굽힌 봉순의 눈에 아이의 찢어진 누더기 사이로 언뜻 이질적인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흙으로 얼룩진 삼배옷 안감 쪽이었습니다. 보통의 천민들은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할 만큼 윤기가 흐르는 오색 찬란한 비단결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에 사무쳐 있던 봉수는 그 기이하고도 위험한 광경의 의미를 미처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매매꾼은 아이가 곧 숨이 끊어질 거라며 단돈 50냥이라도 내놓고 데려가라며 짜증 섞인 소리를 질렀습니다. 50냥. 그것은 봉순이 14년 동안 10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삭바느질을 하며 오직 동생을 되찾기 위해 모아온 피 같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과부가 웬 남의 자식을 거두냐며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가늘게 떨리는 상처투성이 손가락을 본 순간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둔 돈주머니를 전부 꺼내어 매매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조심스레 들쳐 엎자 그녀의 굽은 등에 닿는 아이의 미약한 심장 박동이 그녀의 얼어붙은 가슴을 작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다가올 내일의 끼니조차 막막해졌지만 아이를 업고 산길을 오르는 봉순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초가집 방에 아이를 눕히고 조심스레 끓인 미음을 먹이려던 봉수는 품에서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노비시장의 매매꾼이 돈을 낚아채며 귀찮은 듯 그녀에게 툭 던져주었던 아이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무심코 문서를 펼쳐 이리저리 살펴보던 봉수는 종이 뒷면에 누군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황급히 적어 내려간 듯한 붉은 글씨들을 발견했습니다. 거칠고 심하게 떨리는 필치로 쓰인 그 검붉은 글씨들은 명백히 무언가 끔찍한 사연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업문을 전혀 깨치지 못했던 까막눈 봉수는
그 피 맺힌 사연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단 한 글자도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험하게 구르던 노비 문서에 훼손된 얼룩이려니 가볍게 생각하며 그 종이를 고이 접어 깊은 장롱 밑바닥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버렸습니다. 그를 모르는 가엾은 과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50냥으로 거둔 이 죽어가는 아이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는 부뚜막에 따뜻한 물을 데워 아이의 피딱지가 엉겨붙은 상처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때에 찌든 얼굴을 닦아내자 놀랍도록 해사하고 기품 있는 사내아이의 뽀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세상을 경계하는 두려운 눈빛이었지만 봉순의 따스한 손길에 이내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한이라는 짧은 한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봉수는 그 가엾은 이름을 입안으로 가만히 되뇌며 아이의 차갑게 언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어주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초가집 부엌에서는 또다시 구슬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을 훤히 드러낸 쌀독을 벅벅 긁어 모아 겨우 한 줌 남은 나달로 묽은 죽을 쓰는 소리였습니다. 봉수는 자신은 찬물 한 사발로 굶주린 배를 채우면서도 하나뿐인 그 귀한 죽 그릇을 이한의 앞에 살며시 밀어주었습니다. 이한은 문틈 너머로 봉순이 남몰래 맹물을 마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살 어린아이의 까만 눈가에 처음으로 알 수 없는 촉촉한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기력을 조금 회복한 이한은 밖으로 나가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서당 담장 밖을 맴돌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학동들이 소리 높여 천자문을 외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자 이한은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학동들의 소리에 맞추어 땅바닥에 유려한 솜씨로 한자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노비 아이의 솜씨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반듯하고 힘찬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서당 안에서 인기척이 들릴 때면 이한은 화들짝 놀라며 흙으로 황급히 글씨를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잠든 이한의 곁에서 봉수는 낡은 저고리를 꿰매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새근거리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을 때면 14년 전 붐비는 장터에서 손을 놓쳐버린 동생 서기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부엌 문턱에 크게 부딪혀 왼쪽 눈 위에 붉고 선명한 흉터가 남아있던 가엾은 4살배기 동생이었습니다. 봉수는 이한의 이불깃을 다독이며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서기도 이 아이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기를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이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범한 촌부의 자식들과는 확연히 다른 이상한 기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라한 밥상 앞에 앉을 때면 언제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수저를 쥐는 손 모양 하나 음식을 씹어 삼키는 소리 하나조차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무지랭이 봉순의 눈에도 이 아이가 뼈대 있는 집안에서 엄격한 예절을 배우고 자랐음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무슨 연유로 그 비참한 노비 시장까지 흘러들어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봉순의 가슴 한편은 늘 불안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정체 모를 사내 아이를 거두었다는 소문은 작은 율리마을에 금세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마을 안악들과 최영감은 제 코가 석자인 과부가 남의 집 종살이하던 놈을 주워왔다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쏟아지는 차가운 비웃음과 멸시 속에서도 이한의 작은 손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어라 손가락질하든 이 아이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켜내야 할 자식이라고 굳게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당 한 구석에서 제 몸집만 한 장작을 패고 돌아온 이한이 봉순의 앞에 조심스레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집 허드렛일을 거들어주고 품삯으로 받아온 꼬깃꼬깃한 동전 몇잎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봉순을 향해 이하는 두 무릎을 꿇고는 평생 잊지 못할 묵직한 한마디를 조용히 뱉어냈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다루던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밥을 내어준 여인을 향해 처음으로 어머니라 부른 것입니다. 봉수는 흑투성이가 된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두 사람의 굳건한 인연은 그날 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봉수는 곤히 잠든 이한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다 굳은 결심을 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서당 담장 밖을 서성이며 그를 지독하게 그리워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장롱 깊은 곳에서 평생 동생을 찾을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조심스레 꺼내어 품에 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가엾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과 희망을 온전히 내어주기로 뼈아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평화롭던 윤리마을 어귀에는 심상치 않은 피바람의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부터 도망친 역적의 자식을 쫓는 잔혹한 추포령이 이 작은 산골 마을까지 당도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장한 관군들이 마을 인근을 이잡듯 뒤지며 핏발 선 눈으로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진짜 표적이 바로 빈곤한 과부의 좁은 방 안에 고이 누워있다는 사실을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한의 빛나는 총명함은 서당의 낡은 문지방을 넘자마자 곧바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훈장님이 천자문을 한번 읊어주시면 다른 학동들이 10번을 더듬거리기 때 이하는 단 2~3번 만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송해냈습니다. 그를 가르친 지 30년이 넘은 훈장님조차도 필시 과거에 급제할 비범한 기재라며 혀를 내두르며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양반과 평민 자제들이 모인 서당에서 뛰어난 천재성을 보이는 노비 출신 아이는 곧바로 시기와 질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틈만 나면 이한의 앞길을 막아서며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서당 마당에 나선 이한을 향해 마을 아이들 셋이 험악한 얼굴로 몰려들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이한을 흙바닥에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며 근본도 없는 종년의 자식이라며 씻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붉은 피가 흐르는데도 이한은 주먹을 쥐거나 반격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흙을 털고 일어설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겨울 개울가에서 언손을 불어가며 빨래를 마치고 돌아가던 과부 봉순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피가 나는 이한을 자신의 구분 등 뒤로 꽁꽁 숨기며 이 아이에게 손대는 자는 내 두 눈을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온 저녁 이한은 차가운 우물물로 자신의 무릎 상처를 정성스레 씻어주는 봉순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깊은 시선이 머문 봉순의 왼손 넷째 손가락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잃어버린 혈육을 찾을 유일한 징표였던 어머니의 은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친 굳은 살이 베인 손가락에는 오랜 세월 가락지가 무겁게 눌려있던 하얀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그녀의 뼈아픈 상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발견한 이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한의 까만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어찌하여 그 소중한 가락지가 없어졌느냐고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봉수는 겨울 빨래를 하다가 개울물에 깊숙이 빠뜨렸나 보다며 애써 태어난 척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치 서당 학비가 쌀 서말인데
집에 쌀독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총명한 이하는 그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14년을 품어온 어머니의 유품이자 마지막 희망마저 미련 없이 팔아치웠음을 단번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하는 봉순의 텅 빈 손가락을 작은 두 손으로 꽉 쥐고는 자신이 훗날 어른이 되면 반드시 그 가락지보다 1000배 만배 더 귀한 것을 돌려드리겠다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깊은 밤 낮에 겪은 모욕과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는지 이하는 끔찍한 고열에 시달리며 무서운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몸을 바들바들 떨던 아이의 입에서 참으로 기이하고도 불경한 단어들이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전하, 부디 소신을 용서하시옵소서. 그것은 가난한 촌부들은 평생 입에 올릴 일조차 없는 구중궁궐의 지존을 향한 끔찍한 두려움과 절규였습니다. 밤새워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던 봉순의 거친 손길이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순은 펄펄 열이 끓는 이안의 약을 짓기 위해 마을 어귀에 새로 들어선 덕삼의 약방을 다급히 찾았습니다. 사람 좋은 푸근한 웃음을 짓는 중년 사내 덕삼은 약값을 넉넉히 깎아주며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단숨에 사로잡은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약방 안에서 아픈 이안의 안색을 살피는 덕삼의 가느다란 눈빛에는 평범한 의원의 자애로움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서늘한 기운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안의 남다른 골격과 기품 있는 말본새를 날카롭게 관찰하며 아이의 진짜 출신을 캐묻는 뼈 있는 질문들을 교묘하게 던지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봉수는 그저 마음씨 고마운 의원님이라며 연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해질녘 약방을 나서 집으로 향하던 이한과 봉순의 시야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심상치 않은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롭던 마을 어귀를 무겁게 짓누르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도포로 무장한 낯선 사내들이 조선시대 관군의 창칼을 앞세우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살벌한 무리를 이끄는 대장의 굳게 담은 입술 위로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깊고 흉측한 칼자국 흉터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흉터는 봉순이 14년 동안 그토록 애타게 노비 시장을 뒤지며 찾아 헤매던 동생 서기의 얼굴에 남아있던 바로 그 상처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봉순의 심장이 멎을 듯 크게 요동치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다음 날 인근 장터의 분위기는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잔뜩 얼어붙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장터 한가운데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커다란 방을 내걸었는데 그곳에는 도망친 역적의 자식을 잡아오면 무려 500냥의 막대한 상금을 내리겠다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500냥이면 평생 먹고 살 논 수십 마지기를 단번에 살 수 있는 거액 중의 거액이었기에 사람들의 눈이 탐욕으로 붉게 번들거리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누가 역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칼날 같은 공기 속 봉순의 굽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알 수 없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서둘러 이안의 손을 잡고 가파른 고갯마루를 넘던 봉수는 맞은편에서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달려오는 포졸 무리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순찰을 도는 관군들이었지만 그 순간 이안의 작은 손이 봉순의 낡은 치맛자락을 당장이라도 찢어질 듯이 꽉 움켜쥐었습니다. 봉순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을 때 이안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거센 비바람을 맞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섞인 떨림을 온몸으로 전해받은 순간 봉수는 자신의 품에 안긴 이 아이가 평범한 도망 노비가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피바람의 중심에 서 있음을 뼈저리게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아이의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꽉 안으며 내가 널 지켜주마. 그 누구라도 내 두 눈을 밟기 전엔 널 데려가지 못할 것이라며 속으로 피 맺힌 맹세를 다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모진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낡은 기름 등잔 밑에서 봉수는 부쩍 자란 이안의 겨울 소못을 지어주려 쉴 새 없이 바늘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남의 집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느라 이미 퉁퉁 붓고 쩍쩍 갈라진 손끝은 얼어붙어 감각조차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바늘귀가 봉순의 짓무른 손톱 밑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꿰매고 있던 새하얀 무명천 위로 검붉은 핏방울이 후드득 떨어져 내렸습니다. 봉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치맛자락을 잘라 피가 흐르는 열 손가락을 칭칭 동여매고는 핏자국을 감추며 다시 묵묵히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을 꼬박 새워 완성한 따뜻한 소못을 이안의 어깨에 걸쳐주려던 봉수는 황급히 자신의 두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이안은 피에 젖은 엉망진창인 헝겊으로 둘러싸인 봉순의 상처투성이 손을 이미 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안은 봉순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는 이리 피를 흘리시며 지어준 옷을 입으면 제 가슴이 찢어져 얼어 죽을 것 같다며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봉수는 어미 손 걱정은 할 것 없다며 투박한 손으로 이안의 눈물을 자애롭게 닦아주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핏줄보다도 붉고 진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이 차가운 초가집 방안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겨울들이 지나고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훌쩍 흘러 이안은 어느덧 마을에서 가장 영특하고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름 장마로 개울이 크게 범람하여 마을의 논밭이 모조리 물에 잠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안이 나서서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최영감을 대신해 관아에 바칠 완벽한 소지, 즉 탄원서를 거침없이 써내려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글 공부를 오래 한 늙은 양반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명필이었고 법의 이치를 꿰뚫는 논리는 조선시대 그 어떤 명판관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안을 종년이 주워온 자식이라 부르지 않고 봉순댁의 기특한 도령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안의 이 눈부신 성장을 가장 무서운 눈빛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 어귀 약방의 의원 덕삼이었습니다. 덕삼은 우연을 가장하여 이안을 약방으로 불러들인 뒤 차를 내어주며 사서삼경의 가장 심오하고 난해한 구절들을 교묘하게 질문했습니다. 보통의 학동들은 평생을 공부해도 뜻을 헤아리기 힘든 제왕학의 깊은 이치를 이안은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며 군주의 도리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아하면서도 압도적인 답변을 듣는 순간 덕삼의 쥐방울만 한 두 눈에서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번뜩이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덕삼은 애써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찻잔을 쥔 그의 손은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탐욕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약방의 뒷방에서 덕삼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은밀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는 평범하고 선량한 의원이 아니라 14년 전 피비린내 나는 역모를 일으키고 권력을 찬탈한 거대한 악의 세력이 심어놓은 밀정이었습니다. 떨리는 붓끝으로 그가 얇은 종이 위에 써내려간 밀서의 내용은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하늘 아래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역적의 핏줄, 아니 진짜 왕실의 주인을 드디어 이 첩첩산중에서 찾아내었다는 무서운 보고였습니다. 덕삼은 그 밀서를 품속에 깊숙이 감추며 머지않아 이 작은 마을에 불어닥칠 거대한 피바람을 상상하며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밀서가 은밀하게 한양으로 띄워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평화롭던 윤리마을의 공기가 걷잡을 수 없이 탁하고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와 산등성이 주변으로 얼굴을 깊게 숙인 낯선 검은 도포의 사내들이 유령처럼 배회하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 하나둘 띄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짐승조차 숨을 죽였고 마을의 개들만이 무언가 불길한 냄새를 맡은 듯 허공을 향해 처절하게 지저댈 뿐이었습니다. 이한을 향한 죽음의 포위망이 뱀처럼 소리 없이 하지만 숨막히도록 촘촘하게 마을 전체를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험한 세상에서 거친 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어미의 육감이었을까요? 봉순의 가슴 속에도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시커멓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심하게 요동치던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낡은 대문의 빗장을 두세 겹으로 단단히 걸어 잠그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이한 역시 다가오는 짐승의 발소리를 감지한 듯 굳게 담은 입술로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을 그저 말없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지독한 운명의 폭풍이 코앞까지 닥쳐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터질 듯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기 위해 봉수는 늦은 밤 호롱불을 켜들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초가집의 뒷마당 광으로 향했습니다. 잡동사니를 정신없이 치우며 마음을 다스리던 그녀의 시선이 광 가장 깊숙한 곳에 버려지듯 놓여있던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14년 전 노비시장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죽어가던 8살의 이한이 입고 있었던 핏자국 선명한 낡은 누더기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봉수는 세월의 때가 묻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참혹한 누더기를 쓰다듬으며 가엾은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의 기억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봉순이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그 낡디 낡은 누더기를 힘주어 툭툭 터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사가버린 삼배 안감의 굵은 실밥이 투박한 소리를 내며 속절없이 길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침침한 광 안을 밝히던 작은 호롱 불빛이 찢어진 안감의 틈새로 스며드는 찰나 봉수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름 모를 하천한 종놈이 입었던 더럽고 역겨운 흙투성이 누더기 옷. 그런데 그 찢어진 틈새에서 참으로 기이하게도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는 무언가가 숨죽여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광경 앞에서 과연 과부 봉순이 마주한 끔찍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지 쌓인 광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가까이 가져간 채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가버린 낡은 삼배 안감 속에서 14년 만에 그 눈부신 자태를 드러낸 것은 평생 시장통 흙바닥을 전전하던 그녀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고급 비단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그 고운 천은 절대로 평범한 백성이나 일반 양반 집안에서 감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봉순의 거친 손끝에 닿은 비단의 촉감은 너무나도 서늘하고 매끄러웠으며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조차 없던 비루한 고아의 누더기 속에 어찌하여 이토록 귀하고 값비싼 천이 숨겨져 있었던 것인지 봉순의 머릿속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비단 자락을 조심스레 펼치자 옷의 깃 안쪽으로 눈부신 금실을 촘촘히 엮어 정성스럽게 수놓은 선명한 두 글자가 봉순의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세자를 뜻하는 저하라는 한자였지만 안타깝게도 평생 글자 한 번 배워본 적 없는 까막눈 과부 봉수는 그 글자의 뜻을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는 없었어도 그 번쩍이는 황금빛 글자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 앞에 봉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며 깊은 경외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비천한 누더기 안쪽에 가장 고귀한 증표를 피눈물로 새겨 넣었음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 금빛 글자에 손을 대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며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비단폭을 완전히 뒤집어 펼쳐든 순간 봉수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손에 쥐고 있던 호롱불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색 찬란한 명주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거대한 새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오를 듯 비단 안감 전체를 꽉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14년 전 노비시장에서 매매꾼이 거친 손으로 벗기려다 만 뻣뻣하고 이질적이었던 안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왕실의 절대적인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위대한 봉황의 자수였습니다. 그 웅장하고도 신비로운 봉황의 자태를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는 순간 봉수는 자신이 50냥이라는 푼돈에 목숨을 구해낸 아이가 단순한 양반가에 버려진 핏줄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기어가다시피 방으로 돌아온 봉순이었습니다. 바깥의 끔찍한 위협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는 이안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봉수는 가쁜 숨을 내쉬며 이안의 고운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4년 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던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결코 잃지 않았던 반듯한 밥상 예절, 나뭇가지 하나로 흙바닥에 그려내던 천재적인 글솜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서려있던 슬프고도 고귀한 눈빛까지. 그 모든 비범했던 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봉수는 입을 틀어막은 채 터져나오는 오열을 간신히 삼켜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며칠 전 끔찍한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던 이안이 눈물을 흘리며 뱉어냈던 기이한 잠꼬대가 봉순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전하, 소신을 용서하시옵소서. 가난한 촌부들은 평생 입에 올릴 일조차 없는 그 불경하고도 섬뜩했던 궁중의 호칭. 화려한 오색 봉황의 자수와 이안에 처절했던 그 한마디가 하나의 완벽한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 봉수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두어 먹이고 입힌 이 가엾은 아이가 한낱 도망친 역적의 핏줄 따위가 아니라 14년 전 궁궐의 피바람 속에서 쫓겨난 이 나라 조선의 가장 존귀한 왕실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충격과 두려움에 뜬 눈으로 하얀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향하던 과부 봉수는 약방 뒤뜰에서 매우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의원 덕삼이 주위를 은밀하고도 매섭게 살피더니 발목에 작은 서신이 단단히 매달린 전서구 한 마리를 한양 하늘을 향해 다급히 날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신을 매단 비둘기가 푸른 하늘 위로 점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덕삼의 입가에는 평소의 자애로움은 온데간데 없는 잔혹하고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봉수는 병을 고쳐준다며 이웃을 가장했던 저자가 사실은 도망친 왕족과 노비들을 색출해 죽이기 위해 파견된 피도 눈물도 없는 밀정이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단 1초도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들이 칼을 뽑아들고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색이 되어 집으로 뛰어들어온 봉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은 쌀 한 줌과 낡은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긁어모아 허겁지겁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이안의 손을 거칠게 낚아채며 봉수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 아무도 찾지 못하는 아주 먼 산속으로 야반도주를 해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식을 살려야만 한다는 어미의 처절하고도 절박한 본능만이 피 맺힌 절규처럼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야속한 운명은 두 사람에게 도망칠 수 있는 단 한 뼘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보찜을 메고 숨을 죽인 채 초가집의 낡은 대문 빗장을 조심스레 열어젖힌 순간 봉순과 이하는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광경에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좁은 골목길과 마당 밖으로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들처럼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이 뱀의 뙤리처럼 집을 겹겹이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서운 칼날들이 일제히 횃불빛을 받아 번뜩였고 도망칠 수 있는 퇴로는 쥐구멍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당장 나오라! 귀를 찢을 듯한 고함과 함께 와장창 하는 파열음이 일며 낡은 나무 대문이 단숨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날 선 창칼로 중무장한 살기등등한 관군들이 성난 파도처럼 좁은 마당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와 봉순과 이한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붉은 횃불이 스산하게 일렁이는 포위망을 가르고 사냥감을 몰아넣은 잔혹한 맹수처럼 매서운 눈빛을 한 대장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대장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봉순의 숨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자는 이승에서 결코 다시 마주쳐서는 안 될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악연이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장검을 빼어든 검은 도포의 대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칼끝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봉순의 등 뒤에 서 있는 이안의 목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기가 마당을 가득 채운 절체절명의 순간 봉순은 자신의 가냘픈 두 팔을 양옆으로 활짝 펼쳐 이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신의 목에 차가운 칼날이 닿아 붉은 피가 스며 나와도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눈을 밟고 지나가기 전에는 결코 이 아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며 악을 썼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어미의 그 처절하고도 거대한 방패 앞에서 훈련받은 살수들조차 잠시 멈칫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봉순의 등 뒤에 숨어있던 이한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생 핏물 든 손으로 고생만 해온 어머니가 칼에 베이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하는 담담하고도 기품 있는 목소리로 봉순을 향해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주시고 어머니의 목숨을 부지하시라며 애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채 대장의 앞으로 걸어나가 포승줄을 받기 위해 스스로 두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자식을 대신해 죽으려는 어미와 어미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음의 포승줄을 받는 아들의 모습에 횃불을 든 관군들 사이에서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군이 거친 손길로 이안의 손목에 포승줄을 꽁꽁 묶어 당기는 순간 이안을 막아서려 발버둥 치던 봉순이 대장의 발치에 엎어지며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붉은 횃불빛이 대장의 차가운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는 찰나 봉순은 숨이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굳게 담은 대장의 왼쪽 눈 위로 한 일자로 깊게 파인 너무나도 익숙하고 흉측한 칼자국 흉터가 번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봉순이 14년 전 조선시대 노비시장을 이잡듯 뒤지며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동생, 바로 서기의 얼굴에 새겨져 있던 상처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골격은 굵어지고 목소리는 짐승처럼 거칠어졌지만 핏줄을 끌어당기는 천륜의 기억만은 절대 그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서가, 내가 정녕 내 동생 석이냐? 봉순의 목구멍에서 찢어질 듯한 쇳소리가 터져 나오며 그녀는 흙바닥을 기어가 대장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14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했던 그토록 그리웠던 핏줄을 기구하게도 자신의 아들의 목을 치러 온 살수의 모습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대장의 몸이 순간 뻣뻣하게 굳어지며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도 거대한 혼란과 지진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 역시 어린 시절 장터에서 손을 놓쳐버렸던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누이의 익숙한 손길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횃불 아래 둘러선 수십 명의 살수들을 의식한 서기는 이를 꽉 물며 봉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서기는 흔들리는 눈동자를 애써 감추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봉순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누이, 저놈은 나라를 뒤흔들 역적의 더러운 자식이요.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저놈을 당장 잊으시오. 그의 한마디는 14년 만에 동생을 만난 누이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는 것처럼 잔인하고 참혹했습니다. 서기는 애타게 울부짖는 누이를 차마 뒤돌아보지 못한 채 포박된 이안의 등을 떠밀며 캄캄한 어둠 속으로 매정하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동생의 손에 아들이 끌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기막히고도 참담한 운명의 장난 앞에 봉수는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관군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텅 빈 마당은 끔찍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흙바닥에는 이안이 거칠게 끌려가며 벗겨진 낡은 집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참혹했던 방금 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바닥을 기어가 아이의 체온이 채 가시지 않은 흙투성이 집신을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삭바느질을 해서 먹여 키운 내 아들이 내가 14년을 찾아 헤맨 내 동생의 손에 이끌려 죽으러 가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적막한 율리마을의 밤하늘을 구슬프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밝기도 전에 역적의 핏줄을 14년 동안이나 은닉하고 숨겨준 대역 죄인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목으로 봉순 역시 관아의 포졸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서늘한 관아의 지하 옥사에 내동댕이 쳐진 봉순은 집단 위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차가운 돌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보다도 당장 내일이라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이안의 안위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고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옥창 밖을 내다보는 봉순의 눈동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옥창 틈새로 스며들던 달빛을 가리며 누군가의 짙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어둠을 틈타 몰래 옥사로 잠입한 이는 다름 아닌 봉순의 친동생 서기였습니다. 서기는 철창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어서 감옥 문을 열어줄 테니 제발 살아서 아주 먼 곳으로 도망치라고 애원했습니다. 주인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친누이만은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었던 동생의 처절하고도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도망가라는 서기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내 아들 이안이를 두고는 단 한 발자국도 이곳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을 치던 서기의 얼굴에 극심한 고뇌와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이, 도대체 그 아이가 뉘길래 친동생인 나를 버리고 목숨까지 바치려 한단 말이오. 서기가 철창을 쥐고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 서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14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그 끔찍한 진실의 봉인이 마침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이가 50냥이라는 푼돈에 사서 키운 그 천한 노비 아이가 바로 14년 전 피바람 속에서 폐위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나라 조선의 진짜 왕세자란 말이오. 서기의 폭로가 차가운 옥사 바닥에 벼락처럼 꽂히는 순간 과연 이 비극적인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떤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날 정오 숨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관아의 넓은 앞마당에는 처형장이 삼엄하게 세워졌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파견된 권력의 실세이자 14년 전 역모를 꾸몄던 거학의 우두머리 조태갑 대감이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관아의 시퍼런 작두날 앞에서도 봉수는 이안을 자신의 품에 꽉 끌어안고 결코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태갑이 부채를 접으며 형을 집행하라는 서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형장에 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 집행을 지켜보던 현감이 다급하게 멈추라며 목청이 찢어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 집행을 중지시킨 현감의 떨리는 두 손에는 봉순의 보찜에서 압수한 낡은 노비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은 바로 종이 뒷면에 누군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처절하게 써내려간 검붉은 혈서였습니다. 그동안 업문을 몰라 까막눈 봉순이 단 한 번도 읽지 못했던 그 피 맺힌 문장들이 현감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관아마당 전체에 천둥처럼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는 억울하게 폐위된 조선의 참된 핏줄, 세자 저하이옵니다. 부디 이 가엾은 목숨을 살려 후일을 도모하게 해주소서. 그것은 14년 전 피바람이 불던 궁궐에서 어린 세자를 탈출시키고 자신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충직한 유모의 마지막 간청이자 피맺힌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경악에 빠져 웅성거리는 가운데 사색이 된 조태갑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따위 조작된 혈서에 속지 말고 당장 두 놈의 목을 치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가 직접 칼을 빼어들고 이안을 베려던 찰나 검은 도포를 입은 대장 서기가 조태갑의 목에 날카로운 장검을 겨누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자신의 품속에서 덕삼이 날려보냈던 전서구의 밀서들과 지난 10년 동안 조태갑의 수하로 일하며 남몰래 모아두었던 치명적인 증거 뭉치들을 현감의 발밑에 내던졌습니다. 그 문서들에는 조태갑이 무고한 왕실 종친들을 모함하고 반역을 꾀한 모든 정황이 조선시대 관청의 기록보다도 더 명백하고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누이와 세자를 살리기 위해 서기가 자신이 모시던 거악의 주인을 배신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서기의 폭로가 벼락처럼 마당에 내리꽂히며 14년 동안 겹겹이 쌓여있던 끔찍한 진실의 거대한 문이 마침내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14년 전 무고한 피를 흘리며 가짜 역모를 꾸미고 세자 저하를 암살하려 한 진짜 역적은 바로 여기 있는 조태갑 대감이옵니다. 서기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의 관아 마당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고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의 손에 의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권력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낱낱이 까발려진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대반전 앞에 그토록 오만방자했던 조태갑의 두 다리가 공포와 절망으로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명백해지자 현감은 지체 없이 칼을 뽑아들고 관군들에게 진짜 역적인 조태갑과 그 수하들을 당장 포박하라는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한과 봉순을 배려했던 붉은 수건의 망나니와 포졸들이 일제히 몸을 돌려 조태갑 일당을 거칠게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발악하고 저항하던 조태갑은 결국 포승줄에 짐승처럼 묶인 채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가릴 듯 거대했던 악인의 허망하고도 비참한 몰락에 윤리마을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묵은 한을 토해내듯 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14년이라는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나고 정의의 빛이 관아 앞마당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친 포승줄에 묶여있던 이안의 두 손이 마침내 자유를 찾았고 이안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현감이 가장 먼저 이안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고 수백 명의 관군과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 역시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부복했습니다.
세자 저하 그동안의 옥체를 보존하시어 천만 다행이옵니다. 우렁찬 외침이 율리마을의 하늘을 뚫고 메아리 쳤습니다. 가장 천한 흙바닥을 전전하던 노비아이가 14년 만에 본래의 가장 고귀하고 지존한 자리로 찬란하게 귀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엎드린 고요한 마당 한가운데서 이하는 오직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봉순만을 벅찬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감격 속에서도 봉순은 차마 이한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이 다가가 봉순의 거친 두 손을 꽉 잡으며 함께 궁으로 가자고 애원했지만 봉순은 고개를 저으며 이한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자신 같은 미천한 과부가 곁에 있으면 새로이 왕위에 오르실 저하의 앞날에 큰 흠집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순은 떨리는 손으로 이한의 흙 묻은 옷깃을 마지막으로 정성스레 여며주며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갈 곳이 생겼으니 어서 가시라며 억지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미의 그 깊고도 슬픈 진심을 깨달은 이하는 봉순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얼마 후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화려한 어가 행렬이 관아 대문 앞에 도착했고 이하는 오열을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궁으로 향하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호위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하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멀어지는 봉순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두 눈에 아프게 새겨 넣었습니다. 50냥이라는 푼돈으로 맺어진 인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어머니와 아들의 가슴 찢어지는 생이별이었습니다. 어가 행렬이 굽이진 산길을 넘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봉순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서 한없이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이한이 떠나고 텅 빈 관아 마당에 남겨진 봉순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흙바닥에 풀썩 주저앉은 채 참아왔던 오열을 짐승처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역적의 수하로 일했던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포승줄에 묶인 채 먼 유배지로 떠날 준비를 하는 동생 서기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록 평생을 찾아 헤맨 동생과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별해야 했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냈지만 봉순의 주름진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지독했던 14년의 비극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보온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1년 뒤에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심히 흘러 율리마을에도 어느덧 오색 빛깔의 단풍이 곱게 물드는 쓸쓸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피바람이 거짓말처럼 멎은 뒤 봉수는 여전히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 홀로 남아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고된 삭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관아에서 매달 풍족한 쌀과 고기를 보내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개울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나날이었지만 해가 지고 찬 바람이 불어올 때면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을 텅 비우고 간 두 사람의 빈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봉수는 마루에 걸터앉아 한양 도성이 있는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낮 시간, 봉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거친 손으로 두툼한 겨울 소못을 정성스레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쪽 끝 이름 모를 척박한 섬으로 유배를 떠난 친동생 서기에게 매서운 겨울이 오기 전 서둘러 보내주기 위한 소못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가엾은 동생을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가는 봉순의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비록 죄인의 몸이 되어 평생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지언정 살아 숨쉬며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었습니다.
봉수는 투박하고 갈라진 손끝으로 완성된 옷깃을 어루만지며 부디 동생이 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견뎌내기만을 마음속 깊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평화롭던 윤리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웅장하고도 거대한 북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그 어떤 지방 고을에서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장엄한 수백 명의 군사가 호위하는 거대한 어가 행렬이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울리는 말발굽 소리에 놀란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길가에 납작 엎드린 가운데 화려한 금빛 장식의 가마가 봉순의 낡은 초가집 대문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눈부시게 붉은 골룡포를 입은 조선의 지존한 군주 이한이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가마에서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왕의 위험 대신 1년 만에 마주한 낡은 초가집을 향한 벅찬 그리움과 애틋함으로 깊게 젖어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다 말고 빗자루를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린 봉순을 향해 이하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그의 두 손에는 옥석으로 만든 화려한 그릇이 아닌 모서리가 이가 빠진 볼품없고 낡은 뚝배기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알이 다 퍼지고 물 조절에 처참하게 실패하여 바닥이 까맣게 눌어붙은 참으로 엉망진창인 묽은 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14년 전 자신이 죽어가던 시절 봉순이 끓여주었던 그 맛을 떠올리며 왕의 신분으로 직접 수락한 부뚜막에 앉아 서툰 솜씨로 끓여온 눈물겨운 죽이었습니다. 이하는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봉순의 앞에 그 낡은 뚝배기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어머니 소자가 직접 끓인 죽이오니 천천히 드시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봉순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자 이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봉순의 거칠고 투박한 왼손을 조심스레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낡은 은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그녀의 비어있는 넷째 손가락에 정성껏 끼워주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전국의 모든 은방을 이잡듯 샅샅이 뒤져 기어코 찾아낸 봉순이 서당 학비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팔아치웠던 바로 그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이하는 봉순의 거친 손등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훗날 어른이 되면 더 귀한 것을 돌려드린다 약조하지 않았느냐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락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천하고 절망적인 노비시장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베풀었던 단돈 50냥이라는 과부의 작은 선행이 마침내 한나라의 군주가 베푸는 위대한 보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마저 아깝지 않게 내어 던졌고 마침내 운명조차 감동시킨 기적 같은 사랑을 완성해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4년 전 그 참혹한 장터에 서 있었다면 숨이 끊어져 가는 남의 집 핏줄을 위해 기꺼이 전 재산을 털어 그 가엾은 손을 잡아주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먹먹한 풍경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이 맺는 인연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묵직하게 묻고 있습니다. 멀찍이서 두 사람의 눈물겨운 재회를 지켜보던 우물가의 오노인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옆에 선 마을 안악들에게 사람의 진짜 가치란 어느 드높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기꺼이 그 손끝이 짓무르고 닳도록 희생했느냐에 사람의 진짜 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노인의 그 뼈 있는 한마디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윤리마을 백성들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진한 감동의 파동을 일으키며 퍼져나갔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봉수는 낡은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이한이 끓여온 그 엉망진창인 미음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물 조절을 잘못해 형편없는 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이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달고 맛있다며 아이처럼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골룡포를 입은 임금 이한도 체면을 모두 내려놓은 채 봉순의 옆에 나란히 앉아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어미의 어깨에 살며시 고개를 기대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피비린내 나는 폭풍과 끔찍했던 음모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따스하고 잔잔한 감동만이 초가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났으나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진하고 깊었던 두 사람,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이렇게 평화로운 여운을 남기며 끝이 납니다. 때로는 하늘이 맺어준 핏줄보다 고난 속에서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아준 뜨거운 진심이 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50냥의 기적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천한 흙바닥에서 피어난 과부의 조건 없는 사랑이 훗날 조선시대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보은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맺어준 핏줄보다 고난 속에서 기꺼이 내어준 따뜻한 손길 한 번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어떤 온기를 나누어 주고 있을까요? 이 먹먹한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감동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도 잊혀진 옛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잊혀진 시간 속 숨겨진 옛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꽃 아래아담이었습니다.